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강화도에도 여러 대가 영공을 넘어서 침범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국방위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한다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장년이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이 됐습니다. 전장년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집잡기입니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약자성이 모든 불법 행동, 과잉 행동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전장년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간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 자료를 공표 전에 미리 살펴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이 의심되고 있지만은 삶의 질 지표 또한 심각한 조작이 의심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19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진위 개수 등 당시 상황에서 불리한 지표들은 아예 삭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것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원은 일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 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1년도 노조 가입자 수가 293만 3천 명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내면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이지만 32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합니다.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0인 미만인데 오히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노조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 연장 근로제도의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일부 노조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행보와 정치 파업을 일삼아 왔습니다. 비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강성 노조들이 스스로 회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노조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기는 충분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쇠구슬 발사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등의 조합비 횡령하여 개인정으로 사용한 횡령 배임, 노조 간부가 채용에 관여하는 등 채용 비리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조와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노동과 근로자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임대인 5명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범법 행위로 현재까지 360건 822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사기치는 악성 민생 범죄입니다. 그동안 나온 사례도 각양각색입니다. 임대업자 여러 명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 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허위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 건축주와 브로커가 단합하여 무자력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인 계약을 하여 보증금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수법, 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대인이 각자 소유 주택을 교환 중개하면서 시세를 부풀리고 깡통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수많은 악성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국민 보호가 절실합니다. 현재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치한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나 임대인 미납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 등이 국회 소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빌라왕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데 효과적인 입법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정부의 전세 사기 방제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꼭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된 한파가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나 현재 중부 내륙과 전라 동부 지역,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라 지역과 제주도에 내린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북에는 최대 60cm가 넘는 눈이 내려서 수확을 앞두고 있던 딸기, 감자, 각종 채소 등 농작물 하우스와 축산시설 등이 눈에 묻혔습니다. 눈이 녹아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계속된 한파 때문에 복구 작업도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 신고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풀리더라도 눈이 녹으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욱 꼼꼼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설은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지자체는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정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 농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창과 정읍에 쏟아진 60cm 이상의 폭설은 농축산농가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행안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농림부가 교체한 내재해형 하우스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래식 기존 하우스를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하는 등
시설 교체 사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의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회의와 정해진 일정 등을 핑계로 출석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운운했습니다. 중요 범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날짜와 조사 방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숱한 의혹에도 국민 앞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과 끝까지 법치 앞에서도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조작 수사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야당 탄압 프레임까지 들고 나오며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보려 꼼수를 부렸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부마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는데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놓고 좌표를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이 검사의 신상 공개를 한 적은 있지만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닙니까?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추가 공개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여론몰이와 선전선동을 하고 극렬 지지층들을 자극하며 마녀 사냥을 하던 몹쓸 버릇 그대로입니다. 정녕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놓고 좌표를 찍으며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이재명 대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검찰 수석을 미루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공당이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대선 후보까지 지낸 공당의 대표가 법 위배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야당 탄압이라는 공색한 외침의 근거인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는 민주당의 말조차 사실이 아닙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제1야당 현직 대표이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이고 전례 없이 당대표의 범죄 의혹에도 모르쇠와 감사기로 일관하며 정치사에 새로운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빠져 민생은 제쳐두고 예산, 법안 등 국회의 모든 책무마저 방기한 채 당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당대표가 또 이런 정당이 있었습니까?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구차한 변명일랑 하지 말고 공당의 대표답게 내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제발 이성을 찾고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허상과 망령 그리고 국민 기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엄정해야 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하면 통계 자료 자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변경 또는 영향력 행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국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사전에 열람한 통계 자료 건수가 2017년에 66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권 마지막인 2021년도에는 2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발표 전에 미리 제공받는 통계의 종류 자체도 2017년도에는 11종에 불과했는데 2018년도에 28종, 2021년도에는 34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이 그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기망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사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957건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았는 것은 사전에 통계를 마사지하거나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통계 조작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했다 하면 문정부가 끝났는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무려 86.2%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구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함으로써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이런 분들 빨리 물러나셔야 됩니다.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되었던 분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 정부의 통계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백 건의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조금 전에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제공 통계 자료 현황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에는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15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33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또 2018년에는 51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32.2%에 달하는 166건이 당시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에는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했던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했던 그 해입니다. 강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사전 제공한 통계 건수를 보면은 2019년에는 72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15건, 2021년에는 640건으로 줄곧 600건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 청와대에 제공했던 사전 통계 비율이 매년 30% 이상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통계, 부동산 통계 등에 대한 전 정부의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가 유독 통계 자료를 미리 들여다본 횟수가 많은 것은 굉장히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정부의 사전 통계 제공 요구가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유리하게 사회 현상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통계 제공이 통계 조작, 통계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를 열어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 간사 간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간사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재정소위에 불참한 것을 구실로 삼아서 국채법 처리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안 그리고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조특법 제91조의 23회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 특례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놓고서는 이제 와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어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채법 통과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전부 찬성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채법은 2021년 5월 7일 날 문재인 정권에서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이 부족하다더니 하는 이런 핑계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시에 채권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량은 이미 23일 날, 24일 날 새벽에 통과한 예산 총칙에 명시된 내년도 발행 물량, 국채 발행 물량 167조 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원래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본회의가 개되지가 않으면은 처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목 잡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야 간 합의 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여야 간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개인용 국채는 국채 수요 다변화와 국채 금리 인하를 그 효과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해수위 법안 소위위원 박덕흠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여당 간사와 합의도 하지 않은 채 내일 오전 10시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안건은 양곡관리법 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로 이재명표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이제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논의도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만 명이 모인 한농연과 또 축단협,
역시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 부담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쌀값이 17만 원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발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도 무시를 하고 또 단독으로 본회의에 바로 해부하려는 그런 꼼수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배제하고까지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폭거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날치기 통과시킨 법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지 벌써 잊으셨는지요?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양곡관리법을 상정을 하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대표의 하명 아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쌀 시장 안정화 해법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방의 의원 김영식입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언론 노조에 넘겨주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 한 달여가 더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다수의 의석의 힘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와 MBC 공영방송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역임한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공영방송은 사회통합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청자들의 경험의 폭과 기대 수준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과 현재까지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보도는 사회 통합 기능은 고사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들의 경험의 폭과 기대 수준을 확장시켜 준 것은 MBC와 KBS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공영방송은 소위 적폐청산의 혈안이 되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기 편들끼리 전리품을 나누는데 몰두하느라 방송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약화된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무너뜨린 언론 노조에게 공영방송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악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방안부터 마련하여 그에 맞는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이 통합되고 화합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인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까지 와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시고 했을 거고,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도한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은 14년부터 해서 12번째가 이번 도발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도발은 17년에 있었으니까 5년 6개월 만에 도발입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전협정, 92년도에 남북 불가침 협정, 그리고 2018년에
9.19 남북 군사합의 모두 다 위반했습니다. 72년 7.4 공동성명으로 알려진 그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이 서명을 한 게 한 250여 회가 되는데요.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을 이번에도 역시 여실 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설사 대화와 소통을 하더라도 북한은 약속을 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그 정책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인기 침투를 좀 군사적으로 보면 2014년에 그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절로 떨어졌으니까요.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 레이더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력 증강을 했는데요. 문재인 행정부 1년차 2017년에는 상주에 지금 무인기와 똑같은 그 크기입니다. 형태가 상주까지 사드 포대까지 정찰을 하고 돌아가다가 인제 추락을 해서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을 제외하고는 북한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노력으로 이번에는 북한의 그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이 북쪽 지역에 있는 선입니다. 북쪽 지역에서부터 남하는 것을 포착을 해서 계속 추적 감시를 했다. 그래서 일단 북한 무인기를 추적 감시하는 데는 가장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무인기 침투하자마자 동일한 수의 동일한 비행거리로 우리가 북쪽 지역에 우리 무인기를 집어넣어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전혀 대응을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그 대응을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대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담대한 구상에 입각해서 대화에 응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에 상응한 도발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시했다는 게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있습니다. 격추를 못했습니다. 물론 군의 발표대로 북한이 정확하게 서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위로 비행을 했기 때문에 다랑에 기관포를 쏘기 어려웠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도발이 있다면 예컨대 북한이 MDL 넘자마자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하기 전을 격추 공간으로 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기총 소사를 해서 격추할 수 있는 태세를 좀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의 미래 전력 전강 분야입니다. 만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근접 비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대공 무기로는 격추는 할 수 있지만 격추하는 것 못지않게 부수 피해, 민간 피해가 많아서 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 예를 들면 전파 차단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정 무인기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도록 하는 소프트 킬 방법이나 레이저 무기 같은 하드 킬, 그 무인기를 격파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력 전강을 보다 가속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오늘부터 전비태세 검열단을 집어넣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안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비판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안보에 무슨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영공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걸 확대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스스로 확대시키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건대로, 못한 건 못한 건대로, 그래서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확고하게 해나가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